안녕하십니까. femtobiomed 이상현 대표입니다. 예, 저희 회사는 제가 이제 박사 과정 때 연구했던 부분이 이제 나노공학 쪽입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쪽에 개발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한 세포 형질 전환 기술을 이제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포 내로 약물, 물질을 전달해서 이게 실제로 약물을 생성해서 항암 치료 효과를 갖게 만드는 이 과정을 처음에 이제 시작해주는 기술의 플랫폼이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말씀드린 대로 바이럴 벡터가 적용하기 너무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mRNA를 통해서 만든다. 그래서 크게 두 분야를 저희가 이제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의 큰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더 알아볼 게 많습니다는. 또 비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투자 관점에서는. 근데 이제 셀샷 같은 이런 독특한 기술, femtobiomed가 갖고 있는 이런 게 다른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시청자분의 문의가 많더라고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시면은 저희도 이제 경쟁 기업이고요. 저희랑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기업이 있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 기업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세포 기반의 어떤 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 업체들은 대부분 다 포함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업들이 만들고자 하는 약의 개념이 다 이제 다르시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이 어디까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느냐가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저희 경쟁 기업으로 할 수 있는 기존의 세포 형질을 전환하는 셀 엔지니어링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약간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 부분을 또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쪽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도하지만 뿌리는 게 아니라 신약을 뿌리고 그 관련된 기술이든가 뿌리는 형태에서 시장에 알려져 가지고 이것이 대중화되는 게 아니고 맞춤형이 가능한 거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크게 보시면은 맞춤형에 대한 게 두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치료제 자체를 어떤 맞춤형 형태로 가는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같이 그 치료제를 개발할 업체의 맞춤형으로 공정을 제공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너지 쪽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다 설명해 주시죠. 사실 치료제 입장에서 맞춤형은 어떻게 보면 좀 비싼 약이 되고요. 그 대신에 효과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나 정말 생명이 위급해서 목숨을 좌지우지할 때는 돈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가치를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포 치료제란 부분이 맞춤형 치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특화되어 있는 치료제 영역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걸 쓰지를 못하시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나 이게 뭐 25억이 나와서 요새 화제되는 치료제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쪽 이제 바이오 제약 쪽으로 넘어오면서 가격이 억 단위, 수십억 단위까지 가는 약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가격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그 약효가 그 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효가 없는데 비싼 약은 팔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뭐 25억짜리 약도 있고요. 카르티 같은 경우 한 10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 이제 약입니다. 그 대신에 치료를 받고 나면 회사가 이제 보증을 합니다. 완전히 나야 돈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맞춤형 치료 개념이고요. 맞춤형 치료가 조금 더 대중화되는 쪽의 부분이 제약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 수익을 넓힐 수 있고 또 저희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뭐 10억, 20억씩 주고 약을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몇천만 원, 한 1억 정도까지는 내 암을 낫게 해준다면 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훨씬 많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가격을 낮추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제약사, 환자분 전체적으로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에 좀 더 보편화된 맞춤형 치료 쪽에 이제 포커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런 세포 치료제를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과 맞춤형 또 공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셀샷 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자유도를 갖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세포와 물질의 분리된 상태 전달한다는 이런 기술 개념을 초기부터 갖고 있었고요. DNF 자체는 그
본질적으로 분리돼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사기로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 그 CCD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벌크 트랜스펙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네네. 한 수억 개, 수십억 개 세포와 네네. 이제 mRNA 또는 플라스미드 같은 물질을 섞은 상태에서 네네. 전기를 좀 이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네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고요. 네네. 요거를 저희는 세포는 세포대로, 네. 물질은 물질대로 준비한 상태에서 전달을 시키는 기술을 성공해서 요게 이제 또 키 테크놀로지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쪽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런 보편적 맞춤형 보다 저가에 보다 더 공급 가능하고 네네. 실제 환자분들도 실제로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네네. 그런 공정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기존의 방식을 써서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네. 바이럴 벡터를 써서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벡터의 가격이나 기간, 인력 여러 가지 그런 비용 등의 문제로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기술은 그런 부분들을 훨씬 빠르게 개발에 적용해보고 결과를 빠르게 보고 네네. 빠르게 파이프라인을 진척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렇게 네네. 되면은 이 기업들이 개발하는 개발 비용이 낮아지고 실제로 약을 제조해서 공급하는 그 제조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 이 세포 치료제라는 굉장히 고가의 네네. 아주 특별한 분들만 쓸 수 있었던 맞춤형 치료가 보편적 맞춤형 치료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문입니다. 네. 우리가처럼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 우문입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낫습니까? 백신이 낫습니까? 그거부터 가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달걀이 먼저냐, 네네, 닭이 네네. 먼저냐 예, 그런 예, 질문 예. 같습니다. 네네. 네. 그게 뭐 예방의학이냐 이제 치료의학이냐 네네. 뭐 이런 큰 분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걸 뭘 정의 내리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네네. 예,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도 많습니다. 예, 크게 보시면은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전염병, 바이러스와 네네. 암이라는 두 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바이러스라는 거는 명백히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는 저희가 몸이 아픈 상태면 네네. 뭐 때문에 아픈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라고 부르고요. 네네. 약이라는 거는 그 원인을 무력화시켜 줄 수 있는,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걸 약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코로나처럼 바이러스는 저희가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고요. 네네. 이거는 외부에 있는 어떤 우리 몸이 아닌 이물질이 몸속에 침투한 네네네. 케이스입니다. 암은 원인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래 몸 안에 있던 세포가 이 레귤레이션 어떤 능력을 잃고 무한 증식하면서 막 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상태로 바뀐 거죠. 이 변이가 일어났다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데 이런 경우는 명확한 원인이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내부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가 어려웠던 이유가 암의 원인을 암이 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도 어렵고 그 이유는 원인이 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을 밝혀내긴 했습니다만 초기 굉장히 어려웠죠.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같은 경우 원인을 알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다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 최소 1년 이상 걸리고요. 심지어 10년 동안 봐야 명확히 이 안정성 문제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전염병들이 1년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약을 만들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쓸데가 없어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만드는 쪽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백신이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치료제가 궁극적으로 나와줘야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포인트가 치료제가 줍니다. 저희가 코로나에 대해서 공포를 갖는 이유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백신이 나왔더라도 백신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만 맞고 원하지 않으면 맞지 않는다 뭐 이럴 수가 없는 이유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곧 치료제만 나오면은 우리 이제 이것도 이제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종플루, 타미플루 나오고 이런 식으로 치료제가 갖는 의미는 뭐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하고 뭐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암 쪽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전염병보다는
이 항암제 쪽은 치료제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그렇죠, 예방이라는 백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이제 백신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거겠죠. 뭐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고. 그게 그렇죠. 과도한 흡연을 하지 않고.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예, 건강하게 살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마도 백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의 백신은 우리 자신한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femto바이오메드가 제공한 이런 기술로다가 더 효과적이면서도 더 싸고 더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약을 곧 받게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미국 특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대부분 다 한국도 바이오 산업에서 굉장히 좀 많은 궤도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사실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된 입장에서 모든 그 바이오 업체들이 한국만 생각하지 않고 세계에 하는데요. 미국 특허를 발파를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그 러브콜이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탄생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초대된 이유도 아마 그런 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달 체계라는 거는 개발에 상당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많은 업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전달 쪽은 한 뭐 5-6개 이내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달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도 거의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전달 체계가 실제로 이런 파이프라인에 적용이 돼서 약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일은 이제는 전달 체계를 개발하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특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정보가 이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열심히 기술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이 플랫폼을 이제 공급하면서 연구 단계부터 뭐 전임상, 임상 단계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을 펼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향후 있을 뭐 투자, 그다음에 코스닥 이전 상장도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 되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국도 아직 본격적으로 펼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쪽과 한국 쪽을 동시에 펼칠 생각이고요. 양 마켓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저희가 뭐 한국에 있기도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빠르게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파일럿 단계 어떤 연구에 가장 최고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쪽은 이 결과를 최종적으로 이건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가장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이제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양쪽이 동시에 나가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파일럿 규모의 어떤 연구들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미국 쪽에 나가는 거는 이런 파일럿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쪽에 어떤 더 높은 어떤 그런 기준을 충족시켜서 나갔을 때 훨씬 더 빠른 사업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 특허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 구조적으로 보시면은 아마도 미국 쪽에는 미국 특허를 기반으로 어떤 독립법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쪽의 특허가 또 투자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한국의 femto바이오메드는 약간 홀딩스 개념 회사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뭐 저희가 뭐 유럽 해외 쪽이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이제 홀딩 이쪽이죠. 저희가 뭐 유럽도 특허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유럽, 미국 중심으로 거의 모든 바이오 산업이 돌아가고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아시아 쪽도 있지만 그래서 유럽, 미국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외 개척에 나서는 시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 이후에 지금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업을 201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은 2011년도에 하긴 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결정도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네이처 나노텍 페이퍼가 나온 이후에 워낙 그 화제가 됐었으니까 이 페이퍼를 가지고 어떤 테뉴어 트랙 교수로 갈 건지 저는 이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고민의 시기가 2010년도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 준비에 들어갔던 시기인데요. 결정도 되게 쉽게 했습니다. 근데 막상 회사를 만들고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하고
그때 이제 선배님 저희 포항공대 기업가분들 통해서 중심이 돼서 이제 엔젤 투자를 2억 8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시작을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너무 힘든 시기를 오래 겪어서 그때는 뭐 다른 것보다 무관심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바이오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포 치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노포 시퀀싱을 해서 DNA 분석 쪽 두 가지 아이템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투자 쪽에 관심을 받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적으로 이제 포항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포항공대 안에 저희가 회사를 만들었었는데 시작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좀 이제 학교와의 연계는 좋지만 다양한 또 그런 그 이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요새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캐시플로우라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엔젤 투자 가지고 한 1년 버티니까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났고 이제 그때 스마트랍이라는 저희가 접촉각 장비라는 걸 그때 개발을 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그거 팔면서 근근히 이제 한 3년 넘게 버틴 것 같아요. 그때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고요. 아마 제가 3년만 버텨도 잘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가 그랬었군요. 그때. 정말 막막한 망망대에 혼자 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다 힘든 시기 다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뭐 특히 더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최근에는 어쨌든 바이오 쪽의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투자 쪽에서 단순히 뭐 금액만 자금만 투자한다기보다는 인력적인 부분, 협력적인 부분, 다양한 걸 또 이제 많이 투자를 해주세요.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확실히 좀 시간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드리는 건 뭐 힘들어서 이제 이게 언제 문 닫게 될지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출근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긴 했는데 다행히 저희 우리나라의 바이오 제약 쪽이 급성장을 하면서 저희 회사도 이제 관심을 받고 또 투자도 또 받게 되고 2015년, 16년 첫 투자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한 5, 6년 만에 투자를 받았으니까 참 오랜 기간 힘들었습니다. 그렇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행복하게 계속 기업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업을 지금까지 해오는 데 있어서 그쪽 길로 갔다면 테뉴어 트랙으로 갔다면 이렇게 그거 아쉬움 없습니까? 완전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런 아쉬움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그 싸움이었고 매달 월급을 줄 걸 고민해야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고민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기업에 대한 일단 책임성이고 정직성이고 내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실 이런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가 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줬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많은 고민을 거의 필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은 걸 공부하고 많은 걸 또 트라이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았고 해서 마치 그 시험 전날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런 시기가 한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 4, 5년 지속되다 보니까 그때 배웠던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코덱스 이제 기술은 인정받았는데 이제 이걸 코스닥으로 이렇게 이전시킨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을 좀 이렇게 좀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이 이제 사업성까지 이어져서 지속 가능성과 사업성이라는 두 키워드가 더 이제 강화가 돼서 코스닥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쪽이 더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환기에 있는 시기라고 보실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mRNA라는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이제 NK라는 세포를 중심으로 이제 카라는 물질을 통해서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쪽이 1차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샷 CCD라는 플랫폼이 많은 파이프라인을 이제 만들도록 여러 업체들과 협력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셀샷 DNF라는 기술을 가지고 영구적으로 유전자 조작하는 쪽이 이쪽은 협력보다는 자체적으로 그
기술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세포줄을 만들고 그다음에 CAR-T 같은 경우에 크리스퍼를 전달해서 뭐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는 쪽에 그 기술을 공급하는 쪽에 그런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이제 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는 요 부분이 실제로 mRNA를 필두로 해서 이게 먼저 나갈 계획이고요. mRNA 기술 가지고 현재 저희가 플랫폼으로 이제 CAR-NK 조작을 해보고 이런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같이 개발할 협력 업체들과 파이프라인 론칭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동시에 이제 미국 쪽에도 저희가 이제 오픈 온컬랩, 셀샷 오픈 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저희 이제 전달 플랫폼을 여러 기업들이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마련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후보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MD 앤더슨 항암센터 같은 경우 최고의 어떤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미국이 워낙 좋은 병원이 많기 때문에 이 병원 자체라기보다는 병원 안에 그런 기업들이 세포치료제 개발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 공급하는 그 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또 회사 안에서도 운영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은 이 기술을 체험해보고 느껴볼 수 있는 시기를 많이 가지려고 해요. 저희 경쟁업체 중에 하나인 뭐 맥사이트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연구 장비로 공급을 해서 실제로 사용해보게 하는 일들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선도 기업입니다. 저희도 이제 비슷한 과정을 거치되 저희는 판매도 하지만 일단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하려고 해요. 시간적으로 저희가 좀 요 분야는 저희가 후발주자니까 사업적으로는. 그래서 장비 판매도 있을 거고 오픈랩 운영도 있을 거고 실질적인 공동 연구 개발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그걸 통해서 시장성과 어떤 이런 지속 가능성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키워드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걸 통해서 연말 내년 초 정도에는 기술 평가에 돌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사랑 긴밀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은 2022년도 안에는 이전 상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걸 목표로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고 후반기 투자도 또 마찬가지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또 시리즈 C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다 궁금증을 풀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이랑 직접 제가 매기하지 않고 직접 이 대표님이랑 같이 만나는 시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한테 마지막 제가 질문을 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그런 사항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앞으로 계획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보시고요. 많은 걸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저희 femtoBioMed를 만든 이유도 이런 바이오 제약 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뜻이 가장 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변함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femtoBioMed라는 회사를 바라봐 주실 때 많은 저희 자신의 회사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라기보다는 물론 저희 회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고 주주 이익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환자분들, 병원, 제약사 모든 부분들이 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femtoBioMed에 대해서 애착을 이렇게 가지실 것을 권해주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